자, 그러면 그가 6살짜리 유아를 토막을 냈어. 토막을 냈는데 대체 왜 이 유아를 갑자기 납치해 토막을 냈는지, 그리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처음에 그가 붙잡혔을 당시,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에는 뭐라 그랬냐면, 난 몰라요. 난 몰라. 그 여자가 누군데? 난 몰라. 라면서 계속 모른다고 했고, 경찰이 계속 질문할 때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면서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결국 소녀가 실종 당일인 9월 11일에 결국엔 그가 자백을 하는데 뭐라고 자백했냐면, 실종 당일, 얘가 납치한 당일날 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그럼 이 소녀를 원래 알고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그날 처음 만났어요 라면서 그날 처음 만났다라고 자백을 해요. 어떻게 이 유아를 이렇게 데리고 왔냐면, 고베 시내에서 이 미레이짱을 만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 야, 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 아저씨 그림 그리는데 아저씨 모델 해줄래? 라면서 그림의 모델이 돼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꼬드긴 거야. 그래서 이 미레이짱이 그날 양산도 들고 있었고, 뭐 예쁜 신발도 신고 있었고, 예쁜 가방도 메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미레이짱이 좋아요 라면서 자신을 따라왔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아이가 집에 갈래요 라고 갑자기 소란을 피우자 끈으로 아이의 목을 졸라 죽였고, 그리고 목에 칼을 몇 번이나 찔러서 사체를 절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도 말해. 그렇지만 제가 그 소녀한테 이상한 짓 하려고 데리고 온 건 아니었어요. 외설 목적은 아니었다고요. 그래, 내가 아이를 칼로 절단했고 목 졸라 죽였고 모래 칼 찔렀고 다 했는데 나는 걔한테 내가 뭐 이상한 짓 하려고 데리고 온 건 아니에요 라면서 다른 일들은 다 인정하면서 외설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그거는 굉장히 부인을 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반성하는 척인지 정말 반성을 하는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소에서 반성에 약간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전체적인 성장 과정은 우린 자세하게 몰라요. 하지만 어릴 때는 되게 온순한 성격이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었대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서 술과 담배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다녔는데 그 병원에 갈 때조차 그는 늘 혼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집 이런 데 다니기 전에는 생활보호소 있잖아요. 그 생활보호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어떤 수첩을 갖고 있었는데, 무슨 수첩을 갖고 있었냐면 지적 장애인이 교부받을 수 있는 그 일본말로는 요육수첩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요육수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 이 키미노는 그 지적 장애인에게만 배포되는 그 요육수첩 있지. 요육수첩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가 대화를 나눌 때 뭔가 지적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이거를 왜 갖고 있는지,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그 당시에 경찰들도 모른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인근 주민에 따르면 그가 살고 있던 그 주택은요, 그 거주자 교체가 되게 심했대. 그러니까 잠깐 있다 나가고, 잠깐 있다 나가고, 잠깐 있다 나가고, 약간 이런 데였던 거야. 그래서 현지인도 그때 누가 살고 있고, 누구랑 같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몰랐대요. 당시 인근 신문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49살의 한 남성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자 툭하면 가게 앞을 배회했어요. 옛날부터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냈었다니까요. 라면서 그의 인상을 말했어요. 자, 오사카 부경 수사 1과 그 경찰들은요, 시신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닐봉투에 여러 가지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방치되어 있었잖아. 그리고 비닐봉지에 넣지 않은 토막 시체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했는데, 얘가 시체를 운반하려고는 하는데 자동차도 없지. 병원 다니고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맨날 이러니까 건강이라고 좋았겠어? 그러니까 체력도 없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한 3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풀숲에다가 그냥 비닐봉지 몇 개 갖다가 여기 버리고 여기 버리고 여기 버리고 한 걸 거다라는 게 경찰의 의견이야.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전 일본 사건에서도 몇 번 있었다고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자, 이번 사건으로 키미노 야스히로는요, 팬티만 걸치고 피해자 우리 미레이 양의 집 주변을 배회해서 돌았던 적도 있었대요. 예전에 뭐 동네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진찰권을 막 버리고 그 이 소녀의 그 사체를 토막내가지고 그냥 사체만 토막낸 건 버리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신의 진찰권 그리고 막 무슨 자기가 어디서 뭐 샀는지 그 영수증 자신이 피던 담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같이 버린 거야. 왜 그러는 건지 모르지. 그러니까 뭔가 약간 진짜 이상한가? 그래서 경찰이 그가 정말 살해를 저질렀을 때 그가 이 책임 능력이 있는 상태였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른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도 약간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 장애자 그 수첩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 일본 군대 그 자위대에 입대를 했을 때 이 장애자 수첩을 갖고 있지 않았었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얘가 과연 장애가 있는 애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고베시의 장애인 갱생 상담소에 의하면 지능검사에서는 작업을 정확하게 완수할 수 있는지, 자신의 일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성형력이나 경력도 고려해서 정밀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환자가 연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연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강파할 방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한번 이 담당자의 눈을 속이잖아? 연기를 너무 뛰어나게 해가지고 이 담당자의 눈을 속이면 5년에서 10년 뒤에 재검사할 때까지 장기간에 굉장히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생활보호 지급액도 올라가요. 왜냐면 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니까. 생활보호 지급이 더 올라가는 거지. 고베시에 의하면요. 독신자의 생활비는 월 약 8만엔 정도지만 어느 정도 경도의 장애인에게는 17,820엔 정도가 더 가산돼서 증여가 된대요. 집세는 상한 4만엔까지 그리고 부조, 의료, 현물 지급의 생각에 근거해서 다 무료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무료. 또한 현지 관계자는 이렇게도 말해요. 고베 중에서도 그가 있었던 나가타쿠는 심사가 굉장히 느슨하고 서류만 내면 바로 접수할 수 있는 걸로 유명하다고 해요. 또한 시형, 현형 주택이 많아서 그러니까 영세민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의 이런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대. 그래서 나가타쿠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소문을 듣고 일부러 나가타쿠로 와가지고 생활보호 수급 나도 해달라고. 나도 장애 있다고. 라면서 다 이런 서류를 낸다고 해요. 진이는 어쨌든 간에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 얘기로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키미노 용의자가 오사카시 니시나리구와 효고구에 있던 이전부터
걔가 생활 수급을 받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얘가 사실은 이 나가타쿠에 뭐가 없는 애였어. 거기서 뭐 일을 했어, 뭐를 했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얘가 나가타쿠에 와가지고 그 장애인 그 오육수첩 그거를 받고 지적 그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그 수첩을 받고 생활보호 수급비가 더 올라갔던 거야. 그래서 얘가 아마 이 소문을 듣고 나가타쿠에 왔나 보다. 이런 이야기들도 떠들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보니까. 자, 그러면 얘가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6살짜리 아이를 토막 내서 유기한 이놈은 어떤 재판을 받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영상은요, 그가 당시에 체포되어가지고 출두할 때 그 영상입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있었고 그를 찍으려고 막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영상이에요. 자, 키미노 야스히로 피고는요, 살인과 사체 유기, 시체 손괴, 외설 목적 유괴 그 4가지로 기소가 됩니다. 살인과 외설 목적의 납치, 시체 손괴, 유괴 혐의. 자, 야스히로 피고의 재판의 판결 공판이 3월 18일 고베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자, 판결에 따르면 이 키미노 피고는요, 2014년 9월 11일 나가타쿠의 거리에서 이 미레이짱에게 그림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얘기해서 집 근처로 납치를 했죠. 그리고 같은 날에 로프로 아이의 목을 졸라 죽이고 칼로 목을 찌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의 몸을 다 토막내가지고 시신을 절단해서 근처의 수풀에다 그냥 다 버려버렸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재판관님이 실제 재판관님입니다. 자, 여기 써있는 일본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얘가 사실은 이 미레이짱을 만나러 가기 전에 집에서 뭐를 했는 줄 알아요? 성인 사이트를 본 거예요. 이게 재판에서 밝혀졌어. 성인 사이트를 본 거야. 그래서 성욕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였어. 그리고 나가가지고 이 미레이짱 꼬마 애들한테 아저씨 그림 모델 해줄래? 그림 잘 그려줄게 아저씨가. 아저씨랑 같이 갈래? 너 되게 귀엽다. 라면서 여자애들에게 말을 시키다가 미레이짱에게 말을 걸었고 미레이짱은 집으로 따라온 거야. 그래서 이 재판원의 의견에 따르면 피고는 사건 전에 성인 사이트를 보고 성욕이 높은 상태에서 여자아이를 집으로 유인했다. 게다가 동기의 이기심은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아있다.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사형이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고로 사형을 선고한다. 라면서 사형을 선고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사형 그 제도가 있긴 한데 한 명만 살해를 했어. 전에 뭐 없어. 한 명만 살해했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게 사형을 바로 받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그 같은 전과가 없는 이상. 그래서 공판에서 피해자가 단 한 명인데 한 명이라도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법이라는 게 그래. 그래서 한 명만 피해자가 단 한 명인데 이게 사형한 건 너무 극형 아니냐 라면서 여론에서 또 막 시끄러웠어요. 일단 이 용의자의 변호인은 외설 목적의 유괴가 아닙니다. 외설 목적이 아니었다 라면서 이 용의자를 변호했고 사형은 너무 극형입니다 라면서 그 사형을 하지 않도록 요청을 했지. 그리고 오카모토 히데키라고 이 범죄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그가 계획성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는 아마 계획성 있게 행동한 건 아닐 것이다. 범죄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소녀를 유인했다. 거기까진 맞아. 그런데 이 소녀를 죽이려고 데려온 건 아니었고 이 유아가 막 소란을 피우자 당황해서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한 거야. 하지만 검찰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유례 없는 너무나 처참한 끔찍한 범행입니다. 6살 유아입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구형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키미노 용의자는요, 당시 26일 검찰 조사에서 얘가 갑자기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 볼펜 있죠? 볼펜으로 갑자기 자기 뒷목을 막 찔렀대. 그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불안정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볼펜으로 갑자기 자기 뒷목을 막 찌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변호인단이 또 이걸 내세우죠. 몰래 세워 정신감정. 자,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 유치를 고베 지방법원에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감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2015년 1월 키미노 야스히로는요, 정신감정 결과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결이 납니다. 다행인 거죠. 정신지체라고는 하는데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있었고, 그리고 말할 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보통의 성인의 회화 능력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지적 장애자 그 수첩을 받게 되었는지가 의심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이상하잖아, 사실. 어떻게 운전면허증을 따고 오토바이 하고 막 어떻게 일하고 만남 사이트에서 막 메일하고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형사 책임 능력이 당시에 있었다. 너 아니야. 라고 이제 훌륭한 판결을 내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공판 개시 2016년 3월 7일 재판원 재판의 첫 공판이 7일 고베 지방법원 찌요시 타케시 재판장에 의해서 다시 열리게 됩니다. 자, 재판원 재판 첫 공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상한 생각으로 유기한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스케치를 한 거예요. 외설 목적으로 유기한 기억이 없어요. 절대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계속 이 내용을 계속 말해. 하지만 자기가 죽였고 절단했고 시체 버렸고 이거는 인정했어. 자, 키미노 피고가 범행 당일까지 그 어린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아동 포르노라고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입에 담기도 싫으네요. 그 아동 포르노라고 해야 되나? 그 아동이 절대 만들어져서 안 되는 그런 영상 사이트를 보고 나가가지고 어린 애들에게 말을 시켰던 거예요. 성인들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의 그 야한 동영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어린애를 보여가지고 말 걸고 데리고 온 거지. 더러워 죽겠어 진짜. 그래서 검찰 측은 이렇게 말해요. 피고가 이 여아를 살해한 후에 성추행을 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해서 아이를 죽인 거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욕구를 채우기 위한 유괴였다. 이건 분명히 계획된 범죄입니다 라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납치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목을 조르고 목을 칼로 자르고 몸을 토막내서 이걸 숲속에다 버린 거다. 이건 계획적 살인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그런 사건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 그러니까 입막음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살해했다. 지극히 엽기적인 사건이다 라면서 비난하면서 사형을 구형합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 사람 어떻게 변호하냐? 범행은 몹시도 충동적이었습니다. 절대 계획된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납치 시에 그가 성적으로 흥분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라면서 반박합니다. 그런데 들어온 게 뭐냐면 이 피고인한테 질문을 해요. 이 용의자한테 질문을 하는데 왜 죽였냐? 왜 아이를 납치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뭘 했는 줄 알아? 이렇게 그런 이상한 목적으로 애를 유기한 거 아니다 라고 말해놓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죽이고 몸을 만지고 싶었어요. 아이를 죽이고 나서 몸을 만지고 싶었다고 말을 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런 외설적인 목적으로 유괴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갑자기 말을 바꿔. 당일의 행동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아니요. 아침부터 술을 마셔가지고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내가 그 소녀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그 전까지 기억이 안 나요. 술에 취해서. 그런데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고 여자를 찾아다녔는데 귀여운 애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림의 모델이 돼달라고 했죠. 거짓말 한 거죠, 뭐. 근데 그 여자애는 절 따라오더라고요. 사실 전 대화 상대가 없어서 꽤 쓸쓸했거든요. 술을 마시고 나가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술을 마시고 밖에 나갔는데 귀여운 여자가 있었어. 귀여운 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림의 모델을 되달라고 했는데 이 소녀가 자기를 따라왔다는 거지. 옳다거나 싶었던 거지, 얘는. 자기는 대화 상대가 없었고 늘 혼자라서 너무 외롭고 쓸쓸했어요 라고 재판에서 말해. 그러면서 최종 진술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존귀한 생명을 빼앗아가 버려서 유족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정신감정을 했던 의사는요, 사건 당시 키미노 피고에 대해서 얘는 하루 종일 맨날 술 먹는 알코올 중독 상태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망상이나 환각이 아니라 이 음주에 관련된 이거 술을 먹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약간 좀 정신이 술에 항상 취해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랑 단둘이 있었잖아. 자기 일상에서 벗어난 너무 좀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익숙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얘가 흥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2016년 3월 11일 제4회 공판이 10일 고베 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참가 제도를 통해 이 미레이장의 할머니가 나갑니다. 할머니가 나오세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피해자 참가 제도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일본 가수 아이돌 했었던 그 사람의 그 여자를 너무 끊임없이 괴롭혀서 스토커짓 했던 그 남자가 재판할 때도 이 피해자 참여제도 재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이 막 여기 얼굴 잘리고 막 여기 막 목 잘리고 막 칼로 막 난도질 당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재판원에 나가서 그 천막 다치고 해가지고 재판했었던 그 피해자 참여제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이 할머니가 나와서, 소녀의 할머니가 나와서 우리 유족들은 저 사람이 사형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목숨으로 갚아!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셨대. 네 목숨으로 이거 죄 받으라고. 네 목숨으로 죄를 갚으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얘가 사형당을 원한다라면서 그렇게 의견 진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피고인이, 이 용의자가 우리가 진짜 듣고 싶어 했던 부분, 우리가 진짜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 모른다라고만 일관하고 있다 라면서 막 우시면서 이 남자를 비판하셨다고 합니다. 3월 18일 코베 지방법원에서 열린 판결 공판에서는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됩니다. 6살의 어린 소녀를 성욕의 대상으로 납치한 뒤 성추행과 범행 발각 방지를 위해 살해했다. 동기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고 제멋대로인데다가 거기다가 시신의 훼손, 유기의 상황도 너무나 잔인하고 비참하다. 뿌리 깊은 범죄 경향이 있어 갱생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 사형에 처한다. 라면서 원심을 뒤집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얘가 잔인해서 뿌리 깊은 범죄 경향이 있어서 얘가 갱생할 애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형을 하게 된 거지. 자, 나가야마 기준에 의해 살인 피해자가 단 한 명일 때 사형은 회피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 재판에서는 범행의 잔악성이나 동기로부터 사형이 허용된다. 라고 말도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딱 한 명이야. 그런데 이걸로 사형시킬 수는 솔직히 힘들어. 그런데 일본은 제가 이제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데 예전 그 어린 유아나 소년들이 그 가담된 범죄에서는요. 되게 일본이 법이 좀 엄격해요. 그래서 한 명 피해자가 한 명일 뿐이지만 6살짜리 유아고 거기다가 막 성적인 걸로 목적으로 납치를 했고 막 죽이고 토막내고 이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미 여기에서 너는 사형이야 라고 재판원이 그렇게 사형 판결을 내린 거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이 사형을 구형당한 시점에서 이 변호사가 이거를 불복하지. 내 의뢰인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라면서 다시 항소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이 키미노, 이 피고인의 희망이 아니라 변호인의 판단으로 항소를 신청해요. 자, 2016년 12월에 공소심에서 이 남자애가 뭘 했는 줄 알아? 800장 이상의 사경을 적어요. 이 사경이 뭐냐면 불교에서 경전을 이렇게 필사하는 거 또는 그 서사된 성전을 가리키는데 얘가 이거 800장 이상의 그 사경을 다 쓴 거야. 잘못했다고. 미안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소녀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 법전을 막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검찰이 계속 질문을 해. 이게 다 연기로 보이는 거지, 검찰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에? 이거 무슨 뜻인지는 알고 쓰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사경이 쓰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공부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1심에서 그 유족들이 재판에서 이렇게 말하고 뭐 그런 했던 거 있잖아. 할머니가 나와서 말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도 기억이 안 나요. 자기가 사경을 800장 썼으면서 왜 내가 이걸 쓰고 있는지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때 유족들이 뭐라고 했더라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얘가 소녀의 꿈을 꿨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러면서 계속 다 기억이 또 안 난다고 하는 거지. 고베 지방법원의 쯔요시 재판장은요. 검찰의 구형대로 또 사형을 선택하죠. 자, 2009년 재판원 재판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지방법원에서 첫 사형을 선고받은 후 일본 전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27번째 사형이었어요. 그 지방법원에서. 또한 피해자가 단 한 명인데 사형 사건은 사형 구형을 받은 건 일본에서 4번째 사례였어요.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있을 때 사형 구형을 받은 게 4번째였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17년 3월 10일 오사카 고등법원은요. 코베 지방법원이 내렸던 사형 판결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히구치 재판장은 이렇게 말해요. 피고에게 계획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생명 경시의 자세가 강하게 엿보인다고도 말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그의 죄는 경감되어야 한다.
항소심에서도 부인한 외설 목적 유괴죄를 인정은 했어. 이 판사도. 그래, 얘가 이상한 목적으로 아이를 유괴한 건 맞아. 하지만 이 아이를 살해한 건 계획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고 어떡하지? 라는 자기 보호심 때문에 그 자신이 살해한 걸, 그 발각을 두려워한 자기 보호심 때문이었다면서, 그러니까 계획적인 게 아니고 우발적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형이 아니다. 1심 재판 사형 구형한 건 그의 살인 동기를 너무 과대평가했다. 게다가 성적인 목적으로 피해자 한 명이 살해되었을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피고에게는 사형이 선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공평한 관점으로 봤을 때 사형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면서 감형을 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지만 성적인 목적으로 단 한 명을 죽였고 동종 전과가 없어. 얘가 전혀 살해한 거 아니잖아. 거기에다가 1심에서 사형 판결 내린 건 너무 얘의 죄를 너무 크게 과대평가한 거야. 너무 크게 키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야. 그리고 아주 공평하게 봤을 때 사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 측은요, 불복하지. 그래서 최고재판소에 또다시 상고했다고 합니다. 한편 코우난대학 법학과 대학원의 손오다 히사시라는 교수님은요, 사실 재판원 재판이 그 유족들의 감정 있잖아. 이런 감정. 막 그런 것 때문에 엄벌화하기가 쉽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재판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배심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감정이 약간 조금 치유될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죄보다 조금 더 무거운 죄를 내리기가 쉽다 이거야. 이 교수가 하는 말은. 그래서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사형은 선례와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특히 주의되어야 한다라고 해. 어렵게 말하지만 그거야. 국가가 나라에 어쨌든 생명을 뺏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범죄들과 그 똑같이 공평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 그래서 그는 사형 판결이 파기되고 결국 무기징역을 받아요. 언젠가는 출소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영상은요, 미래이짱이 6살 때 미래이짱의 모습이에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노는 이런 모습이고, 이거는 미래이짱 집 앞에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간식이라든지 미래이짱이 살아있을 때 좋아했던 군것질 같은 거를 이렇게 다 놔주는 거야. 좀 제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막 미래이짱에 관련돼서 막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고 편지도 써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여기 편지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 진짜. 자, 미래이짱의 그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그 미래이짱의 장례식에서 참여하셨던 분의 그런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저와 함께 장례식장에서 그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즘 장례식이 이렇게 경찰들이랑 이렇게 보호 아래 장례식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 가렸죠, 얼굴을. 亡くなることがまだはっきりしなかった時のいっぱいビラを巻いたりとかね、亡くなってからはちょっと学校の方にボランティアにも入らせていただいて、だから余計にその思いがやっぱり強いです。いや、もう安らかに天国に行って一緒に子供たちと団地ができるといいね。이런 모습이에요. 또
이렇게 나 또 이렇게 하면 또 약간 욱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에 이 미래이짱이 죽은 줄 몰랐을 때 그때는 계속 그 전단지 있잖아요. 제가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미래이짱이 죽은지 확실하게 몰랐을 때는 이 전단지를 돌리면서 이렇게 찾아다녔고 이제 미래이짱이 죽고 난 걸 안 뒤에는 그 학교나 아마 아버지 같아.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참래자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한문으로 아버지면 아버지라고 나오는데 아버지라고는 안 나오는데 좀 눈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죠. 학교 이런 공공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그렇게도 했다. 근데 이분이 약간 좀 사투리 쓰시고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울먹거리면서 말씀하셔갖고 정확하게 못 들은 부분도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막 우시면서 하시는 말이 그거야. 천국에 가서 거기서는 편안하게 이런 일을 다시는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고 거기서는 편안하고 그냥 그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가족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가족은 딸을 소중히 예쁘게 길러왔습니다. 딸은 밝고 활달한 아이였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가족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림도 좋아했고요. 우리와 함께 요정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있던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각납니다. 친구가 많아 매일 밤 함께 식사를 할 때 친구 이야기나 학교 이야기를 즐겁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은 우리 가족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런 딸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이 그냥 밉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미래이, 엄마랑 아빠는 우리 미래의 곁에 쭉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6살의 아이가 무슨 죄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해야만 했던 걸까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였는데 말이에요. 사형제도가 내려졌다고 해서 오늘 그 대본을 딱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막 또 이제 뭐 더 없을까? 라고 보다가 2017년도에 갑자기 사형 판결이 파기되고 무기징역으로 됐다는 그 기사를 보고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라면서 계속 그거에 관련된 기사를 계속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사형 판결이 파기됐고 무기징역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지금 뭐 다시 뭘 하고 공소를 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맨 마지막 결과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소녀라고도 표현하기도 힘든 이 유아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죽인 다음에 몸을 만지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 남자에게 과연 언젠가는 출소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이 정말 맞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물론 저도 사형이 좋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때에 따라선 사형이 정말 어쨌든 법이니까 그게 옳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이 소아성애라는 건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묻고 싶네요. 자,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도쿄 K장 즐겨찾기 하셨다가
생방송 보러 와주세요. 유튜브는 도쿄 K장입니다. 그리고 저의 서브 채널, 저의 일본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은 K스키 채널 구독 한 번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밤 되세요.